실제 이 강의를 발표를 해줄 것을 의뢰받았을 때 무척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많은 강의를 했을 때는 저희 단순한 그런 의학적인 지식만 전달을 하면 되지만은 오늘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준비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과연 바로 전에 우리 명강의를 해주신 은창수 교수님 말씀처럼 약제 복용도를 아주 잘 유지했을 때, 약제 순응도를 잘 유지했을 때, 다른 말로 약제 충실도가 좋을 때 과연 이 환자분이 수술을 안 하고 평생 지낼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문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기존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크론병의 경우는 5년 이내에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대략 한 30%, 10명당 3명은 치료를 잘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는 5년, 10년, 20년 단위로 나눴을 때 13%, 19%, 25%. 제가 의료 수치를 너무 잘 알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결국은 크론 환자의 10명당 3명 정도 조기에,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10명당 2.5명은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목표, 우리 은창수 교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관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해가 무엇인지 명확한 그런 정의를 내려주셨고, 과연 어떻게 하면 관해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관해를 잘 유지하게 되면은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줄고 수술을 받을 가능성도 줄고, 이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죠. 또 치료의 네 번째 목표는 수술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 과연 어떻게 하면은 첫 번째 수술은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재차 반복이 되는 수술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면은 당연히 그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응급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상황을 반대로 피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창이 쭉 늘어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천공, 그 다음에 출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은 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조절이 되지 않는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약제가 개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 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은 응급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크론병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다가 플러스로 크론의 경우는 협착이 오지 않습니까? 장이 좁아지고 또 천공도 잘 생기고 이런 소견들, 또 농양, 누공이 생기면서 농양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고름주머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물론 경도일 때는 내과적인 치료를 충분히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수술을 연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이 사진은 이제 농양이 형성된 사진이고요.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의 수술 표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농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환자에서 협착도 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천공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여러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아주 복잡하게 혼합이 돼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어느 하나가 잘 조절이 안 된다면 그 하나로 인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수술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의 수술에 있어서 시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는 대장만 침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성 거대 결장이든 조절이 되지 않는 출혈이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종양이든 간에
이런 경우에 대장 전절제술을 시행을 하면은 그 원인이 되는 대장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환자의 그 질환 자체가 잘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크론 같은 경우는 부항에서부터 항문까지 전 위장관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문제가 된 합병증을 위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적인 절제를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그 질환 자체를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다. 이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또 이런 장루를 가질 가능성도 높고 나중에 보건술을 하는데도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수술을 할까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환우분들하고 보호자분들께서는 이런 수술을 받으신 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일 수가 있겠는데요. 수술적인 방법을 보면은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크론병 같은 경우는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위가 아주 다양하고 또 협착이나 천공이나 이렇게 농양이라든지 이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아주 다양하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발표된 그런 논문들을 쭉 보았을 때 크론의 경우는 대개 이제 내과적인 치료로 잘 조절이 안 될 때 이럴 때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는 3대 요인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협착으로 인해서 막혔을 때, 폐석이 소화가 됐을 때, 세 번째는 누공의 농양 형성일 때 수술을 많이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장하고 피부하고 누공이 생겼을 때가 4위를 차지한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을 한 위치에 따라서 소장 절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 소장에 이런 크론병이 있는 경우에는 대장의 경우보다는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그래서 더 높은 것이죠. 협착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장 끝부분하고 대장이 좀 시작하는 부위에 수술을 받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고, 세 번째는 우측 대장만 수술하는 경우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크론의 경우는 수술 방법도 굉장히 복잡하고 수술에 따른 결과가 약간은 더 좋지 않을 수가 있고 재차 수술할 가능성도 더 높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잘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일까, 크론의 경우에. 그래서 그 크론병의 자연 경과를 본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 환자분이 이렇게 이런 시기에 증상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시기에 병원에 내원해 주시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것은 단순한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아니라 잘 조절이 되지 않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일 것이다 라는 그런 높은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단계에서 치료 바로 들어간다면은 크론에 의한 합병증의 진행을 우선 잘 막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술료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개념이 요즘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창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개발이 된 약제를 초기에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떠냐. 비용 문제가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정부와 의사와 환자 간의 그런 대화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에 수술을 하는 것,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분이 증상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는데 그 환자분의 이런 합병증에 관련된 요소들은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증상이 잘 조절되다가도 발생할 수가 있다 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의사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증상이 없이 잘 지내는데도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하고 영상학적인 검사를 하는 이유가 아마 일부분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데이터긴 한데요. 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지금 2010년대 이후로는 더 이런 관련된 증상으로 인해서 의뢰 및 그다음에 입원하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역시 외국 자료이긴 하지만은 높은 정도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생물학적인 제재가 수술 바로 전 단계에 가장 높은 내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 크론이나 UC 환자가 더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한
질병 활성도가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더 그렇고, 또 뭐 협착이나 예를 들어서 누공이 있는 그런 형태도 마찬가지로 더 높은 정도의 입원에 의한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유사한 그런 경향성을 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주 증상이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의 응급실 내원할 정도의 환자분의 증상이 과연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들이 아주 고열을 호소한다든지 심한 복통, 혈변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병원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감별해야 할 것이 흔히 환자분들은 이제 재발했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급성 증상 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잘 조절되던 환자분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약을 잘 복용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생활에 약간의 문제점이 좀 있었다든지 과로했다든지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약제, 치료약제가 아니라 어떤 보존적인 치료를 위한 약제를 복용했다든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또는 환자가 다른 질환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환자분의 상황이 마치 환자분이 처음에 병원에 내원했던 것과 유사한 그런 증상을 가지고 다시 내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급성 증상 발현이라고 하는데 이런 급성 증상 발현하고 합병증에 의한 증상하고는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사 선생님들도 감별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하물며 환우분들하고 가족분들은 더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냥 잠깐 그냥 불편해서 생긴 것일 거야. 괜찮을 거야. 내가 앞으로 병원 2개월, 3개월 후에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실제적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외래 간호사 선생님하고 잘 지내시고 또 전화번호, 의무기록 사본 같은 거 평상시에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열이 나는데 38도 미만의 열이 나면은 우선 타이레놀을 복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38도 이상이면서 좀 가라앉는다, 탈수가 되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댁에서 자가로 조절하려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이면은 응급실에 빨리 내원을 하는 것이 좋겠죠. 배가 아픈데 잠깐 아프고 심하지 않고 또 금식을 한다든지 하면은 호전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할 때는 우리가 그냥 굳이 응급실 안 가도 되는데 배 아픈 곳이 금식을 해도 지속이 된다든지 또는 이제 구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지속이 된다면 또 야간에 아프다든지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통증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합병증과 관련된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출혈의 경우를 봅시다. 출혈의 경우에 그냥 좌제라든지 은창수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해서 잘 조절이 된다. 문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출혈량이 너무 많고 변기가 흥건하게 아주 빨간색으로 물린다든지 탈수가 된다든지 의식이 혼미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예방이 중요한 것이죠. 대략적으로 다 이미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약제를 본인이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젊으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의 자존감이라든지 자존심이 굉장히 아주 만땅일 그런 시기입니다. 최고의 시점인데 그러니까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대개는 숨기게 되죠. 저는 그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씨가 본인이 치료 있다고 오픈해서 커밍아웃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쉽지 않은 결정인데 제가 만약에 치료 있다면 전 말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커밍아웃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그냥 본인만 가지고 본인만 알고 끙끙 앓고 전혀 주위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없이 대화 없이 지낼 것이냐,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모님이라든지 정말 친한 친구, 선생님 등과는 적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니고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도와주어야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험인자 평가인데요. 복부 수술을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장절제술을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진단과 동시에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응급실에 내원하셔가지고. 그렇지만은 자, 젊은 환자, 이건 나이 팩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16세 미만에서 더 그렇다고 하는데, 하지만 협착형이라든지 복강동형 진단이 늦어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지 꼭 여쭤보시고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재차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다 좋아졌습니다, 이런 말 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찡그리다 하더라도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꼭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에는 학회가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책자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것도 발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받는 건강 강좌가 2개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고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